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경 통제를 해온 북한이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몇 시간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에서도 탑뉴스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은 백신 전략에서 충돌하면서 상원에서 백신 패키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제롬 파웰 현 연방준비제도 이사 재임 투표를 합니다. 오늘 투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늘어난 20만 3천 건이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은 고용인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려는 여성건강보호법이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반면 낙태 합법화가 여성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 높아집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1세 이하에게 반자동총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중립국 위치를 포기하고 곧 나토에 가입합니다. 푸틴이 주변 국가의 나토 가입을 막으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기업이 애플 이전에 가장 가치 있었던 기업, 그때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탑 뉴스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번 주 안에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스웨덴도 곧 오늘 내일 서둘러서 함께 동시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당연히 미국에서는 탑 뉴스입니다. 세계 질서 개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한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핀란드라는 국가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긴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핀란드가 제일 위에 있죠. 한 800마일 정도가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벨라루스가 약간 이제 그 동서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 또 아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도 나토와 협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시작이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북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슈도 지금 미국에서 탑 뉴스입니다. 북한에서는 무슨 뉴스가 나오든지 전부 세계에서는 핵과 연관돼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북한 문제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민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핵 문제, 전쟁 문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비드-19 환자가 발생했다.
북한에서는 첫 번째 환자라고 하지만 세계 전문가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어떤 그 북한 음성을 보니까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공지를 듣지 못했거든요. maybe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였다가 지금은 북한 문제 전문가가 된 그런 분의 억양으로 들렸는데 뭐 적어도 3만 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코비드-19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라고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북한이 코비드-19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커먼센스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락다운을 말하자면 락다운을 하면서도 또 일은 하랍니다. 일은 하는데 집단 체제에서 절대로 옆에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고 일요일에 평양에서 누군가가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입니다. 오미크론 그 BA.2에 걸렸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정말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에서 사느냐 그리고 어떤 시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나 어떠한 그 정부의 정책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북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더 이상 비행 여행을 할 때 항공기를 타고 여행할 때 마스크 의무화 안 합니다. 뉴질랜드도 7월 말에 국경을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 사람들은 4월을 기준으로 이제는 3분의 1 정도만 팬데믹을 걱정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부로서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에 이 코비드-19을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관한 서로의 충돌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한은 가장 늦게 세계에서 락다운을 한 국가입니다. 최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도시와 시골 닫아라, 일은 하면서 닫아라, 전 국민 2,500만 명에게 해당되는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이웃국가 중국에서 2년 전에 코비드-19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도 발생했어도 환자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없었다.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북한의 큰 변화입니다. 일단 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 자체가. 그런데 뭐 워낙에 테스트도 하지 않고 보건 시스템도 무척 약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환자가 없었다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이고 그리고 이게 크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어떡하는가.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밤에 열병식 있었잖아요. 마스크 하나도 쓰지 않은 군인들의 퍼레이드 그리고 관중들은 좀 많이 동원됐습니까? 뭐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동원된 사람도 많은데 빡빡하게 서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서로의 그 입김을 다 들이쉬고 했었던 그 공기 상황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북한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국가입니다.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최고위 엘리트는 백신 접종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뭐 서방 세계 백신 접종 우리 믿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보다도 이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 백신을 배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되고 모니터를 해야지 되고 그게 더 북한으로서는 걸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퍼지면 같은 민족인 북한 민족도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과 국경을 가장 맞대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한국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고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저도 이름을 봐야지 국가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스피해 공화국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그 정도 그리고 무슨 뭐 태평양에 있는 뭐 투발루라든가 또 호주 동북 쪽에 있는 마우루 이런 섬 등에서만 몇몇 군데에서만 이 코비드-19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북한이 딱 이렇게 하고 비상사태다 하고 노동부 정치국 회의를 열고 모두 거리두기 하면서 일해라. 땅, 해상 모두 닫아라. 2년 동안 이미 국경은 닫았잖아요. 올해에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박지원 한국의 국가정보원장이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열차도 이제 다시 또 그 닫아버렸다. 북한에서.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퍼질 확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화여대에서 국제관계학과를 가르치는 그 레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는 북한이 인정을 했다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이게 국민들의 이제 건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은 아니고 사망자가 적어도 사망자가 나오면 그야말로 그 정권의 지존 같은 것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북한 문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뭐 뉴욕타임스 등등의 매체와 이런 한국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그 위대하신 뭐 김정은 뭐 위원장의 뭐 영도 아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깨끗했다. 사회적인 컨트롤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토록 지독한 국제적인 고립을 했는데도 실패한다면 그건 체제의 정당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처럼 샹하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북한에 오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위험하고요. 또 이제 공급망, 식량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북한을 남한 쪽에서는 오히려 그 같은 민족이다 하는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크게 번지면 막을 능력이 있는가? 자연 면역도 없죠. 백신 접종도 받지 않았죠. 빨리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다. 2020년도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북한에서요, 이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도 완충지대를 둬서 그 명령을 어기고 그곳을 넘는 사람은 사살했잖아요. 한국에서 어부가 표류하다가 북한 그쪽을 넘었을 때 그때 코비드 19에 그 균이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사살하고 불태웠던 일이 있죠.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역시 코비드 19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북한이 해왔었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되고요. 그제 이제 이 같은 문제에 관해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를 썼는데 김정은 위원장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비슷한,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인데, 민족 이런 때일수록 이제 민족이 단결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북한적인 거고요. 비과학적인 공포, 이게 오히려 적이다. 코비드 19보다 그걸 막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훨씬 큰 적이다. 그리고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야 그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다. 과거에도 처음에 무슨 뭐 아무런 뭐 염려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지금 북한 주민에게 말을 하면서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불편하고 지켜보는 이슈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비과학적인 공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과학적으로, 그게 비과학적으로 대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하고 뭐 백신 접종도 받고 했으면 지금 조금 덜 걱정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계보건기구의 백신 정책 지원도 받지 않은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문제와 연관해서 북한의 이번 코비드 19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혹시 이 문제로 남한에서는 그동안 계속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루어져서 뭔가 긴장 상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핵 테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같은 발표, 코비드 19 환자가 나왔다, 그래서 전부 락다운한다, 이 일은 하면서,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동해상으로 아주 단거리, 이거는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죠. 단거리 3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은 아니고요.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은 계속 해간다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그렇지만 코비드 19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 이건
국민의 생명과 본인의 권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올지 오지 않을지는 코비드 19만 알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으로 보고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뭐 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하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16번째 미사일 발사를 올 들어서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미사일 프로젝트를 막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코비드 19은 미국에서도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백악관에서 글로벌 코로나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2차죠. 이번이 코백스 뭐 이 글로벌 코비드 19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네요. 영어나 한국말이나 목표 자체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세계의 백신을 접종시키는 방법 같은 것을 포함하는 회의인데 마침 북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겠죠. 저소득 국가의 경우는 국민의 16%만이 1차 백신 접종을 했답니다. 그럼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맞기 싫어서 안 맞았지 1차, 2차, 부스터도 1차, 2차까지 접종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 그리고 백신만 주는 게 아니라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할당량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뭐 차량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요. 미국은 지금 1일 사망자가 하루에 365명으로 2주일 전보다 조금 늘어났거든요. 7% 정도. 물론 하루에 수천 명 숨졌을 때보다는 굉장히 작지만 지역적으로는 뭐 로드 아일랜드나 매사추세츠, 버먼, 메인은 좀 새로운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엘라바마, 애리조나, 알칸소, 조지아, 무슨 뭐 이런 텍사스 같은 곳은 조금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새로운 코비드 19 케이스가 10건 미만이니까 이런 지역은 아마 백신도 백신이지만 자연적으로 마스크 안 쓰고 다녀서 면역이 생긴 그런 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종이 확산되고 날씨도 뭐 따뜻해지면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경계심이 덜하고 하면서 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전문가들은 이 코비드 19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심한 단계가 아닌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나마 테스트라도 계속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돈이 필요한데 지금 100억 달러 규모의 코비드 지원 패키지가 상원에서 완전히 그냥 갇혀버렸습니다. 정체됐습니다. 새로운 물결 뭐 몇 차 코비드 19 물결이 올가을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과 백악관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공화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뭐 해봤지만 처음에는 됐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나온 이후에는 실제로 그 주장이 또 상당히 맞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나온 그 이후에는 백신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데 계속 거기다 돈을 써야지 돼 하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더 받게 하고 테스트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게 의견이 엇갈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하나의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그때 저쪽 상대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까지 이제 겹쳐서 이렇게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걸 우리가 통과는 시켜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5월 말부터 하기로 한 멕시코 쪽에서 오는 난민 같은 것도 받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부터 딱 그렇게 했었던 그렇게 안 하도록 코비드 19 때문에 퍼진다 해서 난민자 오는 거 신청 안 받고 있었던 것을 5월 23일이죠. 그때부터 풀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우리도 이 그 100억 달러의 코비드 그 지원 패키지 통과시켜 줄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이 점은 미국에서도 논란이고요. 코비드 19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 북한은 굉장히 지금 지켜봐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맞이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릴 텐데 하나는 그 이슈 자체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미국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이런 예외,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도 이런 뜻으로 이런 예외 투표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아이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상원에서 여성 건강 보호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찬성이 49, 반대가 51. 표수로요. 그러면 50대 50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민주당에서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이지만 보수적인 그 지역이 지역구이고 한 조 맨신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있잖아요. 낙태에 찬성하는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엘라스카주의 리자 머코스키 이 두 사람은 공화당에 맞춰서 역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마련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곧 7월 정도 6월 말 정도면 알게 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거의 50년 동안이나 이어왔었던 여성의 기본적인 낙태권을 보장하는 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호해야 된다 하는 법을 마련을 한다는 건데 원래 법으로 의회에서 다 이것이 마련됐으면 연방 그 대법원에서 그 같은 판결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었고 그리고 연방 대법원으로 갔고 연방 대법원은 50년 동안 지지해왔던 여성의 낙태법을 이제 다 흩어서 그렇게 지지를 하지 않고 주정부로 돌린다고 하니까 주정부에서는 벌써부터 낙태가 금지된 주들도 많이 생겼고 해서 공화당이면서 평소 낙태를 지지했었던 2명의 여성들은 왜 그럼 이걸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왔을 때 우리가 의회가 보호해야지 된다는 것에 반대를 던졌는가. 내용이 너무 민주당에서 마련해온 이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 여성의 그 낙태권을 보호하는 것 넘어서 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야 어차피 통과되지 않은 그 법안이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두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어제 그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보다는 조금 온화한 약한 그런 것을 발의를 했지만 그것도 안 되겠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한 것도 안 되는데 조 맨신 빼놓고 그 공화당의 2명 의원이 하는 게 될 리가 없죠. 미국의 지금 의회가 이런 형태로 때로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넘나들면서 그것도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크게 알려지진 않은 케이스인데 유명한 그 의원이죠. 상원 의원 밥 케이스라는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이 상원 의원은 남자고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도 그랬었고요. 이 사람은 그 밥 케이스 그 연방 민주당 상원 의원은 어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호한다 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이유가 다 다른 겁니다. 보통 민주당의 의원, 공화당의 의원, 민주당의 조 맨신, 공화당의 여성 리자 머코스키와 수잔 콜린스와 밥 케이스는 또 다른 건데 뭐라고 하냐면 50년 동안이나 지켜졌던 이 법을 이렇게 뒤집는 건 아니지. 그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심각한 그 영향을 분명히 줄 텐데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나는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것을 뒤집는 것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다. 어제 누가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반대표를 던졌고 간에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다 알았었기 때문에 다만 상징적인 거죠. 이 상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그 정도의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 슈머 민주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는 참 신이 주신 자유에 대한 여성의 권한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다니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최초의 여자 부통령이고 최초의 소수인종, 최초의 흑인계, 최초의 아시아계 그 부통령이잖아요. 슬프게도 연방 상원이 여성의 권리를 방해하는데 실패했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법안을 가지고 통과되지 않은데도 사연이 무척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바로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같은 낙태를 합법화한 것을 뒤집으면은 경제적인 여성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되돌아간다, 역전이 된다 하는 보고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는 지난 50년 사이에 여성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경제 정책 중 하나였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뭐 의견 동의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제때 그리고 이제 또 뭐 딱 계획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전에 이제 뭐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연히 여성의 교육적인 면에서의 성취 뭐 경제력에 있어서 경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빈곤율도 감소하고 이게 낙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 다닐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없을 때 졸업을 하고 뭐 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미들버리 칼리지의 경제학자인 캐틀린 로즈 마이어스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일생 동안에 여성이면은 다 경험하신 어머니가 된 여성은 경험하고 계신 거지만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늦췄더라면 뭐 이런 중요한 그 결정 뭐 이런 것을 늦췄더라면 뭐 경제학자 사이에는 이견이 없다는 거죠. 낙태가 여성들의 그런 경제 활동을 굉장히 높여줬다는 것. 그래서 지난해에 154명의 경제학자들이 대법원에 그 제출한 그런 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가족 계획을 잘했으면 될 것 아니야. 예전에는 아주 가족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신이 주신 선물이니까 낳아야지 된다 했다가 가족 계획을 좀 제대로 했으면 될 것 아니야. 피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피임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낙태를 하는 그런 그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쪽이 있고요. 아무튼 낙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초지일관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히 잘못됐고 이익이 없어. 낙태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무엘 얼리토라는 연방 대법관이 초안을 썼잖아요. 여기에 이제 6대3으로 뭐 낙태권 뒤집는다 하는 거기에는 여성의 그 경제적인 것은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다는 점. 피임법을 사용해도 미국 모든 임신의 약 45%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랍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같은 앞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중간 뺐는데 모든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죠. 재무장관 자체도 여성이기도 하고 이 재무장관이 얘기하기를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경제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여성들을 경제적으로는 그 면에 있어서는 수십 년 동안 후퇴시킬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여자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폴리티코가 보도한 것 보니까 아직까지는 5대4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3명이 진보고 그리고 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 maybe 뭐 브렉 캐버나우 이 정도가 해서 5대4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반발은 조금 덜할 수가 있습니다. 5대4라도 이제 지금까지 합법화했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주정부의 권한이 넘어가긴 하지만 6대3은 너무 보이잖아요. 눈에 빤하게.
연방 대법원이 정치적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겠죠. 민주당이 또 열심히 밀어붙여서 안 돼. 종신제 안 되겠어. 무슨 뭐 저렇게 당파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신제를 줘? 뭐 임기 제한을 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일. 그리고 연방 대법원을 사람들이 신임하지 않게 되는 그 최고의 그 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법이 약화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6월 말에서 7월 연방 대법원이 이 결과를 발표하는 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나마 만약에 6대3이 아니라 5대4라면 비난을 좀 연방 대법원이 덜 받을 수 있고 뭐 지금은 이제 그 하도 연방 대법관들을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 가족들까지 경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형태고요. 캘리포니아주의 총기에 관한 것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에서 21세 미만에게는 핸드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냥 면허가 없으면, 그리고 이제 2018년도예요. 사냥 면허가 없으면 사냥의 경우는 뭐 해야 되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거기에 추가를 해서 반자동 라이플은 21세 미만에게는 안 판다. 경찰이라든가 군인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냥 면허가 있어도 안 판다. 반자동 라이플을 전혀 안 판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소송이 이어져서 어제 굉장히 그동안 진보적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명을, 항소법원 판사가 3명인데 2명을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1명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소법원 판사인 겁니다. 그래서 2대1로 이거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는 거죠. 거의 전면적인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것,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 판결문을 쓴 그 라이언 넬슨 판사가 얘기를 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와 그야말로 미국이 독립하고 할 때도 싸운 그 젊은이들, 그 사람들의 영웅심 없이는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했겠어? 지금 21세기의 총기에 대한 그런 것을 판결을 하는데 그 과거에 수백 년 전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이 판사는 생각을 하니까, 헌법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총기 권리 보호자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21세 미만 그 성인들 그 면허가 없이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21세 미만이 반자동 그 총을 가지려면은 사냥 면허는 있어야지 된다. 그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캘리포니아주 뭐 지금 뭐 총무처 장관이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금 뭐 총기라든가 임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는 너무너무 달라진 더 극과 극으로 가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비겁자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그런 시대고요.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2주일 연속 늘어났습니다. 20만 3천 건. 그래도 여전히 노동시장은 고용인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역사적으로 뭐 최저치라고 하잖아요. 예상은 20만 2천 건이었는데 1,000건만은 20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주 연속이 또 중요하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19만 2,750건으로 조금 증가했고 취업과 또
요즘 직업을 바꾸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상 최고치인데 그래서 이제 고용주들은 이거 뭐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뭐 해고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레이업 같은 것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임금은 오르고 있죠. 그 소득 4월 달에 1년 전보다 5.5% 늘어났지만 뭐 역사적으로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용없게 됐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것 보니까 홀세일 그 가격은요. 1년 전에 비해서 11%가 늘어났답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 물가는 8.3%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홀세일 그 물건값은 11%가 늘어났으니까 중간에서 마진을 적게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물건의 양을 좀 줄이거나 하는 것. 이 4월 달로 끝나는 그 물가가요. 인플레이션이 12개월 동안 8.3%가 상승했다는 건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로널드 레이건 때 그때 그해 8월 이후에 처음이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네, 그때는 그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스타워즈 영화는 2편밖에 개봉 안 됐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후에 처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8.3%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때 안정되게 가져가야지 된다. 뭐로 확 바꾸지 말고 해서 지속성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재임하기로 했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난 가을에 발표를 했고 오늘 그 투표가 있는데 아직 투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뭐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임기가 4년이죠. 원래 끝났죠. 임기가 끝나서 임시로 지금 임시 의장으로 2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69세고요. 제롬 파웰 의장이 원래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이사로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 그 의장으로 했었습니다. 상원의 그 소위원회도 은행위원회에서도 3월 달에 23대 찬성 반대 1로 승인을 했으니까 뭐 전체 회의에서 승인될 것은 당연한데 그 당시에 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은 무엇이든지 더 아무튼 소비자 측에 굉장히 극적으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정책과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뭐 큰 이유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뭐 하락하는 것 몇 개월은 있어야지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연착륙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가 낮아지면서도 경기 침체 오지 않는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같은 그런 그 경제인이 그런 얘기 소프트 랜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봐야지 하는 거죠 이것도.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4% 이상이고 실업률이 4% 미만일 때마다 반반 인플레이션은 높고 실업률은 지금 뭐 3몇 %잖아요. 하니까 그때마다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경기 침체를 겪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연착륙은 없다. 이게 레리 서머스의 얘기인데 없다라기보다 정말 희박하다라는 건데 항상 지금까지 모든 게 요즘에는 경제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과거에 했던 그대로 가는 게 없잖아요. 희망 섞인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지금도 뭐 움직이고 있는데 27,000달러, 뭐 68,000달러 이때와 비교하면 얼만큼입니까? 그리고 하루에 지금 그 코인 업계에서 2천억 달러가 날라갔습니다. 코인베이스요. 거래하는 코인베이스가 뭐 뱅크럽시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정도이고 억만장자들도 워낙에 이런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많은 그 투자를 그 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굉장히 뭔가 결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테슬라도 뭐 그 암호화폐나 기술주나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계속 주식값이 내려가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살 수 있기는 있겠어? 이런 얘기 다시 나오고 있고요. 해서 항상 거대한 것에 대한 인수합병 같은 것은 끝나봐야 한다.
잉크가 말라봐야지 안다. 마르기 전에도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라. 애플이 더 이상 어제로서 세계 최대의 가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애플이 2020년에 그 가격으로 볼 때 이게 뭐 사실은 상징적인 거죠. 다 주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세계 최대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회사를 물리치고였습니다. 그 오일 회사의 가치가 어제 다시 올라가서 애플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그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이 뭐 거의 뭐 2조 몇천억 달러, 2조 뭐 4천억 달러 뭐 이 정도. 약간의 차이로 이 두 회사가 그런 겁니다. 이게 애플도 경제 환경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중국의 공급망 등등.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럴 경우는 산유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는 것. 상징적이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급망, 전쟁 이런 것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람코 주식값은 그 오일 회사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이 영원한 것이 없더라. 애플 아이팟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거 꼽고 뭐 음악 듣고 누가 요즘에 그거 듣습니까? 아이폰으로 스트리밍 다 되는데 저도 내 플레이리스트 해서 다 연결되고 아이튠과 연결되고 하니까 아이팟을 더 이상은 안 만든다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맨 마지막 모델이 뭐죠? 아이팟 터치인가요? 그걸 이제 남아 있는 데까지는 파는데 더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터들넥 입고 딱 아이팟 딱 손에 들고 이 사람들에게 그거 막 선전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핀란드 그 총리와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총리는 여자고 대통령은 남자고 하는데 다 두 사람 다 SS로 시작이 되죠. 네, 이름이 first name이 발표했는데 우리가 빨리 나토에 가입하겠다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핀란드에서 사람들이 30%만 나토 가입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76%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한다는 것이고 핀란드 그 의회에서 200명 가운데 180명 정도는 찬성할 것이라고 하고 나토는 194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단계별로 한 9번째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는 건데 핀란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와의 국경이 굉장히 길어요. 800마일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2배나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향인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까지 나토군이 뭐 자동차로 한 뭐 2-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나토군이 주둔한다는 얘기입니다. 나토 가입들을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나토 가입을 서두르게 된 거고요. 당연히 핀란드, 스웨덴 뭐 중립국인데 이거 안 하고 우리도 하겠다 해서 아마 일요일쯤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핀란드는 국경 문제에서 스웨덴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군이 최고로 강한 나라가 스웨덴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발트 지역에서 나토의 존재를 정말 극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당연히 뭐 러시아가 막 비난하고 뭐하고 하니까 어제 그 영국과 핀란드가 딱 그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아마 6월 달에 회의 있을 때 아주 그 최고로 빠르게 가입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렇게 영국 군이나 모든 것이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동맹을 확대한다 하는 게 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도 나토에 가입했다면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한국의 경우는 국가정보원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의 협력 사이버 방위센터에 조인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것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나토 회의를 할 때 한국도 초대됐죠. 일본, 뭐 호주 다 초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한국 같은 곳도 한국이 아마 나토에 가입하는 아시아의 첫 번째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핀란드 국경 마주대고 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와 국경 마주대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죄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요. 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매장하다가 뒤뜰에다가 어떤 그 남성이 심장마비 걸려서 숨졌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